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순이 이야기를 오늘까지 벌써 세 번째 하게 되는군요. 제가 오늘은 절대 길게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이야기에서 몇 가지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을 밝히고 또 바로잡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첫째는 김혜순이 광복 직후 평양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김정숙이 이미 세 아이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김경희는 1946년생이니까 그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김혜순이 체포된 날짜도 4월을 7월로 잘못 혼돈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방송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어서 이야기 내용들을 대충 종이에 적어서 이제 시간과 연대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줄거리 이런 것들을 대조해 가면서 하는데 밤마다 여기 미국 시간으로는 깊은 밤에 녹화를 하다 보니 조명을 켜고 나면 눈앞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연발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동영상 자막을 처리할 때도 연도, 이름 등이 틀리게 나간 경우가 한두 번 아니라는 제보가 들어왔군요. 이미 다 방송되어 나간 동영상이라 그런 실수들을 일일이 다 바로잡을 수 없음을 양해 구합니다. 그리고 보다 좀 더 엄중한 실수들은 이렇게 다음 방송에서 반드시 다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김혜순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혜순이 체포기사를 내보냈던 1940년 7월 5일자 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김혜순은 약 3개월 전인 4월쯤에 장백현 15도구 군장동 상포동 사이의 밀림지대에 있는 어떤 산채에서, 즉 밀령에서 김혜순과 박정숙을 체포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혜순이 어떻게 되어 이곳 밀령에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반절구 전투 때 중국에서는 보통 반절구 전투라고 하는데 이 기사에서는 반제구라고 이래 중국 글자 직역해서 불렀더군요. 반절구 전투 때 김혜순이 총상을 입고 이곳에서 병치료를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혜순이 실제로 체포되었던 날짜는 4월 6일로 밝혀져 있으며 반절구 전투는 그로부터 약 1년 전인 1939년 5월에 있었습니다. 1년 동안이나 그럼 군장동과 상포동 사이 있다는 밀령에서 병치료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또 기사 속의 내용에 의하면 김혜순은 김일성과 13살 때 만났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황당하기를 이를 데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지난번 한성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자세하게 밝혀드렸지만 김혜순과 한성이는 결코 동일인이 아니며 이 두 사람이 각자 양력과 인생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언 자료들이 중국에 아주 많습니다. 때문에 청년 시절 김일성이 사랑했던 두 여자, 즉 한성이와 김혜순을 마구 곡해하여 해석하고 있는 한국의 역사학자들, 이하면 생전에 가장 줄기차게 김일성 가짜수를 제기하곤 했던 이명령 같으신 분들이 실제로는 중국에서 이 두 사람과 어렸을 적부터 이제 한 동네에서 살았고 또 빨치산에서도 함께 했던 증언자들에 대하여 하나도 만나보지 못하고 또 그들이 증언 자료를 본 적이 없어 그냥 일본 쪽의 자료에만 근거하여 제멋대로 이제 짐작하고 둘러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허다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군 쪽의 기록들을 절대로 절대적인 보배로 간주하고 100% 믿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문기사들에 대해서도 100% 다 믿어버리면 역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로 큰일 납니다. 그래야면 말입니다. 한성에 대하여서는 해방 후까지도 중국에 살아있었던 한성의 어린 시절의 딱 친구였던 김정순, 즉 김백문이 바로 증인이었고 김혜순에 대해서도 해방 후까지 중국에 살아있었던 김선이나 서순옥 같은 사람들이 모두 생생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주요한 증인을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중국인인데 장흥봉이라고 부릅니다. 중국말로는 짱싱후. 이 사람은 1922년 생인데 고향이 어디냐면
오늘이 중국 길림성 교화시 신참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신참진은 중국말로 신잔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씨가 16살 때, 그러니까 1938년에 항일연군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김일성 부대, 즉 2군 육사 8년대 1중대 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대장이 이제 무량본이라는 그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그 보천보 전투 때 그 보천보 경찰서를 직접 습격했던 그 사람입니다. 물론 그 무량본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량본이 중대에 소속되어 있었던 이 장씨, 이 장흥복이가, 이 사람 그 후에 이 김일성 부대에 입대한 뒤에 무산지구 습격 전투, 뭐 또 화룡 백리평 전투, 그리고 이제 도나의 육과송 전투, 야신저 전투 여기 다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상으로 발가락까지 2개 이제 떨어져 나갔는데, 제가 그 발가락이 없는 발을 직접 보았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 이제 보니까 걸음을 잘 걷지 못하더군요. 이분이 1940년 1월에 바로 그 화전현 오도양차 밀령에서 김혜순과 함께 생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이제 임수산 인몽강으로 갈 때 이제 장씨는 이제 발에 동상을 입었던 것이 좀 나아져서 같이 따라 들어갔다가 동패자에서 이제 몽강인 경찰대대한테 습격당해서 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뒤는 바로 귀순했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임수산 그 공작대, 임수산 특무대에 이제 참가해가지고 항일연군을 토벌 하는데 따라다녔어요. 같은 공작대에 있었던 일본인 그 위생병하고 결혼해서 이제 해방 후에는 교화에, 그 고향 교화에 정착했는데, 잠깐 그분이 그 후 행적에 대해서 제가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이 장씨가, 그 장씨 아내가 그 일본인이었잖아요. 일본인 그 간호병이었는데, 이 여자가 이제 한때 그 몽강현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로 일하다가 해방 후에는, 일본군이 망한 뒤에는 그 공산당이 영도하는 그 동북민주연군, 그 림표의 부대인데, 이 민주연군에서 그때 일본인 그 간호병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장씨의 그 일본인 아내도 이제 동북민주연군에 이제 참가해가지고 그 공산당 부대에서 계속 간호사로 이제 복무하다가 1953년에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 여자가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 무슨 자료를 작성할 때 그만 자기가 그 남편 장씨와 이제 그 몽강현 병원에서 만났다고 적어 놓았는데, 여기서 그만 꼬투리를 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자료를 심사하던 공산당 간부가 이제 장씨를 불러서 그 시간대에 어떻게 몽강병원에 가 있었느냐 따졌고, 장씨는 어쩔 수 없이 그때 임수산과 함께 몽강이 그 동패자에서 체포되어 기순하게 되었던 사실을 다 털어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그 장씨가 후에 길림성 장충 감옥에서 복역할 때 중국 정부 사법기관에 바쳤던 공술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들이 지금 길림성 사법국에 이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인을 통해서 이 자료들을 구해다가 제가 자세하게 다 읽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 장씨가 1945년 광복 이후 이제 그 공산당 부대가 들어오니까 자기 아내와 함께 이 부대에 입대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부대가, 림표의 부대가 이제 후에 중국인민해방군 제4야전군으로 개편된 뒤에는 중국 남방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장씨가 남방으로 가는 그 4야전군 부대를 따라서 호남성 상서지방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토비들을 숙청하는 전투에도 참가했더군요. 이 장씨는 그때 군대에서 이제 제대하고 교화현 인민무장부에 이제 배치받았더군요. 그리고 이제 그때 중국 정부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 돌아가도 된다고, 그리고 귀국을 이제 종용할 때 그 아내가 그 일본에 있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내가 꼭 갔다가 즉각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장씨한테 약속하고는 귀국 수속으로 밟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신문이 발각돼가지고 장씨가 이제 붙잡혀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아내는 그냥 일본 돌아가고, 근데 장씨가 보통 일반 귀순자들보다 더 혹독한 형벌을 받았대요. 다른 귀순자들은 나쁜 일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 그냥 많이 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 역사반영용 문자로 이렇게 감투를 씌워가지고는 그냥 어느 농촌에 내려보내서 일 시켰는데, 이 장 씨는 그 신분을 속이고 또 공산당 부대에 또 창군해서 국민당하고도 싸우고 또 남하하는 부대를 따라서 호남선 그 상서지방까지 내려가서 토비 숙청하는 전투에서 공도 씌웠대요. 그런데 이런 게 다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제 14년형을 받고 복위에 가다가, 그리고 그때 장 씨가 이제 중국 정부 그 사법기관에다가 자기가 억울하다고, 자기가 비록 귀순했지만 나쁜 일을 한 적은 없고 또 공산당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이제 이런 편지를 많이 써보냈는데, 그 편지가 이제 다 보관돼 있더군요. 이 사람이 그 당한 그 이력서에. 그걸 보면 거기 그 자료에 보면 이 장 씨가 이제 1940년 여름에 임수산 공작 때와 함께 화라지밀령으로 들어간 그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당시 조선일보 1940년 7월 그 신문에 무슨 김혜순이 장백현 15도고 군장동이니 상포동이냐는 그런 주소들은 그거 다 사실과 맞지 않아요. 장 씨는 그때 김혜순을 만나던 그 광경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김혜순이 이제 너무 말라서 뼈에 가죽만 한 벌 붙어 있는 것 같았는데, 자기들이 이제 그 김혜순을 병원에 입원도 시켜주고 또 치료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임수산이 가능하게 그 김혜순을 많이 챙겨줬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임수산이 아직 기순하지 않고 김일성이 참모장으로 있을 때 화룡이 올기강에서 이제 물에 떠내려가는 김혜순을 건져내서 이제 밀령까지 두치었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문 방송에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김혜순이 물에서 이제 떠내려가다가 옷들이 다 벗겨져서 알몸인 상태였던 것이 알려져가지고, 김일성은 김혜순을 임수산에게 가져다 붙이면서 의심하고 구박해서 김혜순이 그렇게 억울하고 슬퍼하더라는 이야기는 직접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생존자들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씨 이야기에 의하면 그때 건강을 회복한 김혜순이 임수산이 중매로 한 만주군 군관한테 시집갔다고 하는데, 그거는 장씨도 아마 똑똑하게 모르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물론 그 자신도 후에는 김혜순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만날 일이 없었으니까요. 이 장씨가 그때 항일연군에서 일본군에 체포된 뒤 귀순하고 또 임수산 공작 때 참가했던 경력을 적은 자료들이 이 교화 공안국 저기당원에도 이제 보관되어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장씨 증언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화룡의 화라지밀령을 습격할 때 이 장씨도 임수산 공작 때 참가했었으며, 그때 체포했던 김혜순은 왜 화룡경찰서에 넘겨지지 않고 안도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때 장씨 말이 화라지밀령은 지금은 화룡경내에 있지만 그때는 안도현 경내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걸 말해주더군요. 안도현 삼도향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이 증언은 후에 제가 안도현 현지를 통해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씨가 그때 임수산 공작대에 참가했을 때 이 임수산 공작대를 지도하고 있었던 일본 헌병 나카지마 다마지로라는 자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장씨 말로는 자기가 그때 몽강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던 그 일본인 아내와 결혼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나카지마 헌병 조장이 이제 중매를 서줬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이 나카지마는 당시 항일연군을 기순시키는 데서 굉장하게 활약했던, 말하자면 일본군 측에 있어서는 아주 베테랑 비적 사냥꾼이었던 셈입니다. 그때 이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 나카지마 다마지로는 원래 길림성, 해룡현, 산성진 헌병대의 헌병조장이었습니다. 조장은 오장과 비슷한 군번이죠. 반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 이 산성진 헌병대는 통화헌병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당시 산성진은 오늘이 길림성 해룡현을 말합니다. 해룡현이 현 소재지가 바로 산성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성진은 당시 길림시와 해룡현 사이 철도 시발역이기도 했는데 일명 길해철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길해철도 이 지역에서는 당시 그 중국인 양정우의 일군 부대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이 이 철도를 수비하기 위해서 당시 그 만주 독립보병 수비대 한 개 대대를 산성진에 전문 주둔시켰는데, 이 산성진이 군사적으로 굉장하게 중요한 요충지인데다가 또 그때 만주국 시절에는 아주 꽤 번창한 중등급이 도시였습니다. 그때 일본군 그 동변도 도별사령부가 통화시내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통화성 경무청과 이제 합작하여 성진에다가 전문적으로 양정호를 토벌하기 위한 특수부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만주 독립보병 수비대에서 한 개 중대를 차출하고, 또 그 산성진 헌병대에서 한 개 헌병소대를 차출하고, 또 통화성 경무청 산하 경찰대대에서 또 한 개 대대를 차출하여 한 100여 명이 되는 특수부대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 특수부대의 부대장은 당시 일본군 중위로서 이름은 쿠로사키 사다아키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그때 조직되었던 이 특수부대의 지휘성원들 사진을 한 장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일본에서 이 부대의 부대장이었던 쿠로사키 사다아키의 유가족한테서 구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 중간에 있는 이 특수부대 부대장이 쿠로사키 사다아키이고, 바로 왼쪽이 두 손으로 이제 칼을 잡고 앉아있는 자가 그 유명한 나카지마 다마지로 헌병조장입니다. 나카지마 다마지로 헌병조장의 사진은 아마 우리 방송에서 처음 세상에 공개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고 그 쿠로사키 뒤에, 바로 그 뒤에 서 있는 자가 누군가 하면 한국에서 몇 해 전에 아주 크게 흥행했던 영화 암살에서 나오는 그 밀정 있지 않습니까? 염동진이 원형인 염흥택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이 염동진, 그러니까 이 염흥택, 본명이 염흥택이에요. 이 자가 밀정 노릇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1930년대 중반기에는 이제 만주에서 관동군이 귀순해가지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자세한 자료가 발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 염동진에 대해서 검색하면 이 자가 조선혁명당 시절에는 이제 밀정 노릇을 했지만 30년대 중반기에는 만주에서 어떤 이제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활동을 했는지 알려져 있는 바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 염흥택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전문 프로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시청자들께 정말 아주 자세하게 이 자가 1935년도부터 37년도, 38년도까지 이제 만주 지역, 만주 남만 지역에서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는 걸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또 다른 데로 튀었군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진에 보이는 나카지마 헌병조장이 후에 전문적으로 남만지방의 항일연군을 소탕하였던 일본군 쿠로사키 유격대가, 이 특수부대가 이제 임무를 완성하고 해단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나카지마는 통화성 경무청으로 조동하여 전문적으로 이제 경무청 산하에 나카지마 공작반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공작반은 주요하게 김일성이 부대를 뒤쫓는 일을 주도해 나갔던 것입니다. 해방 후 이 나카지마는 중국에서 체포되어 무슨 감옥에서 복역했습니다. 한국의 학자들 가운데는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혜순이 그때 일본군이 체포된 뒤에는 몸이 허약하여 이 나카지마의 집에서 그의 아내와 아주 친하게 지냈으며, 또 그의 아내가 극진하게 보살펴줘서 건강도 빨리 회복했다는 등 이러한 내용들이 인터넷상에서도 검색하면 가끔 보이더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나카지마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요. 가족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슨 감옥에서 이제 복역할 때 나이가 47살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장가들지 않은 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중국 정부에서 만약 이런 자료들을 모조리 공개하여 버리면 그동안 한국의 학자들이 그렇게나 김일성을 두고 왈가불가했던 시시비비들이 한순간에 이제 모조리 다 밝혀지게 됩니다. 저는 다만 그 자료 속에서 제가 수집해 두었던 일부 내용들에만 근거하여 지금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장시한테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시 몽강이 동패자에서 임수산 등이 체포된 뒤에
물론 장 씨도 그때 함께 이제 체포되었는데 약 40여 명이 그때 직방 감옥이나 또는 일본군 병력으로 압송되지 않고 무장 해제를 당한 뒤에는 그 길로 자동차에 실려서 몽강현 병원에 가서 어느 큰 병동에 이제 갇혀 있었대요. 좀 우습게도 그때 체포되었던 그 항일연군 포로 40여 명이 모두 성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공산당의 항일부대에 성병이 굉장하게 이제 많이 만연하고 있었는데 그 성병들이 혹시 그 지금처럼 뭐 다른 남녀 그 성생활이 문란해서 생긴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 그 만주국에는 임실과 매독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포로들이 이제 그때 전부 일본군이 귀순하고는 일본군 토벌대에 참가하겠다고 나섰으나 일본군들은 그들을 병치해준 뒤에 성병이 이미 매독으로 옮겨서 음중한 자들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모조리 그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좀 병증상이 경한 사람들은 치료한 뒤에 자기들이 그 토벌대에 이제 받아들여서 같이 이제 공산당을 토벌하려 다녔다는 그런 증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병과 관련한 자료들은 일본군 그 자료들에서도 이제 여러 권 발굴된 바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 제목들과 출처 등은 이제 조만간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도서시장에 나오게 되는 저희 책 그 김일성 평전 속에 모두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몽강병원에서 병치료를 받을 때 아주 희한하게도 유일하게 성병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장흥복 씨, 이 장 씨였다고 합니다. 그 장 씨가 그때 나한테 직접 들려줬던 이야기인데, 그 몽강병원에서 이제 같이 있을 때 한 일본인 여 간호사가 이제 와서 주사를 놓아줬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지를 벗으니까 이번엔 또 팬티까지도 또 내리라고 하더랍니다. 이 주사를 놓겠으니까 이제 엉덩이를 내놓으라는 소리인데, 그때는 이제 나이도 겨우 20살 되나마나 할 때였는데 장 씨가 아주 순진하게도 바지에서 팬티까지도 다리 아래로 훌러덩 다 내려버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본 간호사가 놀라지도 않고 아주 침착하게 주사를 다 놓아준 뒤에는 뭐 도망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이제 주저앉더니 팬티를 잡아당겨서는 장 씨한테 입혀주더랍니다. 그리고는 말도 없이 나가버리더래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이제 두 사람이 후에는 결혼까지 했던가 봐요. 그때 그 이제 병원에서 며칠 지나니까 그 나카지마 헌병조장이 이제 김창령이라고 부르는 조선인을 하나 데리고 나타났는데, 이 조선인은 당시 그 만주국 치안부 경무사 이사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다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그 당시 만주국 치안부의 조선인 이사관이 그때 전문적으로 장백현 근처에 임강현이 주둔하면서 공작반이라는 것을 만들어두고 김일성을 이제 귀순시키기 위한 작업을 주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가 바로 이 김창령이었습니다. 그 김일성이 그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그 이종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을 그 귀순하라고 이제 설보하러 들어갔다가 처형당했다는 그 이종락이 바로 이 김창령이 임강공작반에서 파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 몽강현병원까지 찾아왔던 이사관 김창령이 바로 임수상과 만나서 직접 귀순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일본군한테 얻어맞았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장씨 대답이 일본군이 그때 자기들을 한 번도 때리거나 욕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감옥 대신 병원에다가 이제 가다 놓고 병치료도 시켜주고 또 맛있는 음식도 주고, 그리고 이제 임수산이 먼저 그 김창령한테 설복당하고 귀순하니까 그 밑에 부하들도 뒤따라 다 함께 귀순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나카지마가 그러더랍니다. 자기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을 것이니 남아서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들은 자기가 공작반에 참가하고 싫으면 고향으로 이제 돌려보내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때 그 항일연군 포로들이 이제 귀순하게 되면 만주국 정부에서는 귀순할 때 그자들이 가지고 왔던 총을 돈으로 환산해서 본인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또 정착금을 주고 또 귀순했다는 그 귀순증을 이렇게 주고, 그리고 이제 양민증도 발급해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돌려보낼 때는 그냥 혼자 돌려보내지 않고, 놔줬다가는 그 길 도망갈까봐
가족이 있으면 가족 가운데서 어른이 둘 이상이 와서 보증을 써야 되고, 또 그 가족이 살고 있는 동네에 이제 보장이나 갑장이 와서 서류를 만들어 바치고는, 그리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 고향으로. 그런데 이제 만약 가족이 없거나 또는 고향이나 또는 그 동네에서 누가 와서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계속 놓아주지 않고 병령이나 또는 그 경찰서에서 감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가다 놓고도 그 죄인처럼 취급하지는 않고 뭐 일도 시키고 때로는 그 시내 구경도 하게 하고, 뭐 김혜순도 바로 이와 같은 경우였습니다. 그 화라지 밀령에서 이제 붙잡힌 뒤에는 안도에서 이제 감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안도 명월구 경찰대대 병령에서 이제 갇혀 있으면서 누가 와서 보증을 서주고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혜순에게는 이제 가족도 부모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임수산이 손에 걸려서 김혜순이 뭐 임수산한테서도 뭐 능욕을 당했다는 등 별의별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런 것은 다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임수산이 김혜순을 놓아주려고 여기저기 남자를 물색해서 소개해 주었던 적도 있었으나, 남자를 물색해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 남편, 그리고 남편 그 시집 쪽이 다 보증인이 되니까 노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김혜순이 이제 소개해준 남자들 받아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김혜순은 그 병영의 그 경찰들이 옷가지를 이제 빨래해 주려고 그 병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도강에 나가서 빨래를 하다가 이제 그곳에서 지나가게 된 한 젊은 총각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이 총각이 이제 그 아주 허름한 양복을 입고 손에는 이제 책보자기를 들고 매일 그 이도강 기슭을 따라서 명물구 시내로 퇴근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김혜순이 갑자기 이제 그 총각이 앞을 가로막고, 미안하지만 제 말 한마디만 듣고 가실 수 없는가 하고 붙잡았대요.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물으니까, 긴 사연은 다 말할 수 없고 일단 저와 결혼해 줄 수 없는가. 김혜순이 이렇게 다짜고짜로 청을 듣는 바람에 그 총각도 깜짝 놀랐죠. 그리고 보니까 김혜순도 굉장히 이쁘게 생긴 여자거든요. 그래 어째서 좋을지 몰라 했는데, 김혜순이 이제 한 발 더 다가서면서 사실은 이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나랑 결혼해주고 보증인이 되어주면은 나도 노예 나올 수 있다고. 지금 귀순서에 사인까지 다 했는데 지금 고향에서 데리러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노예 나오지 못하고 계속 지금 이 병령이 갇혀 있다고. 그래서 그 총각이 그때 이제 주저주저 하다가 이제 자소개를 하더래요. 자기가 실은 아버지하고 둘이서 사는데 집도 영 가난하고 또 돈도 없고, 자기는 그 어느 시골 소학교에서 사수로 일한대요. 근데 이렇게 가난해도 괜찮겠는가? 그러니까 김혜순이 상관없다고. 돈은 뭐 이제 결혼한 다음에 우리 함께 벌면 되지 않는가고. 그래서 이제 아주 이 김혜순이 절박하게 요청하니까 그 총각도 이제 마음이 동하고 말았습니다. 그 총각이 이제 자기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하고 의논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오마 이렇게 약속하고 돌아갔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그 총각이 진짜 아버지를 데리고 이제 김혜순이 있는 병영으로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귀순자들을 관리하던 그 명월구 경찰서에 있어서 이제 담당관이 이제 연락받고 와서는 수속을 해주고, 그래 이제 김혜순이 이제 석방되어서 그 총각과 하고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혼식 그 첫날 밤에, 그러니까 그 총각, 뭐 이제는 남편이 된 셈이죠. 그 김혜순이가 이제 그 남편한테 귀속말로 뭐라고 소곤거렸냐면, 자기가 실은 항일연군인데 혁명에 참가니도 벌써 10년이, 그 순진한 총각이 어찌나 놀랐던지 겁이 지려 벌벌 떨더랍니다. 김혜순이 계속해서 내가 이제 뜻하지 않게 변절자에 의해서 잡혀왔지만 일찍부터 그 김일성과 혼인까지 맺었던 사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남편이 김혜순 보고 잘 자라고 앉아서, 그리고는 저는 밖으로 나가버리더래요. 그리고 다음날 되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이제 김혜순한테 와서 김일성이 어디 있는지 알면 찾아가도 된다고,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도 된다고 이러더래요. 김혜순은 내가 갑자기 떠나가면 나를 보증 서준
당신의 부자들이 몽땅 또 다 잡혀가게 되지 않는가 하고, 더구나 그때 또 김일성은 만주로 이제 떠나서, 김혜수는 자기가 떠나면 그 보증인으로 나서줬던 그 부자가 또 잡혀가게 되는데, 더구나 그때는 또 이미 김일성도 이제 소련으로 달아나 버린 뒤라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조차 모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김혜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얹혀져 살게 되었는데, 최소한 그 김일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라도 알게 될 때까지는 이제 자기를 건드리지 말고 우리 각방 쓰고 혼자 살자고. 그렇게 이제 장장 3년이나 지나서 이제 1943년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는 만주국에 항일연군, 공산당이 비적이 이런 소리가 없을 때예요.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더는 희망 요구해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갈라져 각방을 쓰고 살다가 마침내 이제 부부가 되어서 1943년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제 동거하기 시작했대요. 그 후에 만났던 남자와. 여기까지가 바로 김혜순이 만주에서 보냈던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입니다. 김혜순이 후에 그 북한에서 정식으로 항일투사 대우를 받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1982년, 그러니까 김일성이 70돌 나던 해인데, 그 해 생리를 만지면서 김일성이 갑자기 이제 관계부문에 지시해서 김혜순이 이력서에 붙어있는 귀순분자라는 딱지를 지워버리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직접 입당 보증인이 되어서 김혜순이 다시 이제 노동당원이 되고, 또 비록 늦기는 했지만 김혜순도 이제 평양으로 불려 올라와서 보통강 구역 그 서장동이란 곳에 있는 항일투사들이 그 전용 아파트도 이제 한 채 이제 분배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안도에서 이제 후에 만났던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는데, 다 그 김일성 덕분에 모두 그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후에 저 북한 고위공직에서 이제 일하는 그런 행운도 누렸다고 합니다. 오늘도 또 이야기가 자꾸 다른 데로 튀어서 이렇게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김혜순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만약 가능하면 한 이틀나 사흘 뒤에 제가 계속하여 김혜순이 아직 곁에 있을 때 김일성이 또 몰래 따로 만나곤 했던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